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커피 전문점 등과 관련해 새로운 방역 수칙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서울 강남 커피 전문점 감염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천 캠핑장에 관련돼 있던 그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 커피 전문점에서 또 음식점까지 감염이 이어지면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감염자들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진 원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홍천 캠핑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표 환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표 환자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지표 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강남의 커피숍이 하루가 늦습니다. 근데 근원 환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염원이라고 하는 환자를 근원 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진행을 해봤더니 실제로는 커피숍에서 홍천 캠핑장에 지표 환자가 감염이 됐고 그로 인해서 캠핑장에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현재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게 커피숍에서 같은 테이블도 아니고 실제로는 2m 이상 한 3m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환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염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비말의 거리가 1m에서 2m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산술적인 수치지 딱 바이러스가 2m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2m까지 최대 2m까지 가는 거지 그 이상 3m, 3m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비단 이제 공기에서 비말로 통한 전파 이외에도 우리가 환경이라고 그래서 시설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충분히 가능히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정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산술적으로 2m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먼 거리에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전문점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커피 전문점 등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내놨습니다. 일단 카페나 식당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꼭 쓰고 있어라 이렇게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신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권고안으로 이런 지침을 내려놓는 거지만 실제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권고안이나 지침을 내놓기 전에 내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비단 그 중에서는 실제로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고위험 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커피숍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요건이 고위험 시설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비단 이번에 커피숍에서 어떻게 보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지만 과거에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동안 발생이 안 된 게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숍을 방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밀폐된 공간이고 거기에 에어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기 시설들이 가동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커피숍과 같은 이런 시설을 방문하실 때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커피숍 같은 곳이 고위험 시설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그 방역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해외 유입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인데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한 500명의 그 외국인 가운데 22명이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뒤늦게 국내에서 양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해외에 있는 특히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어떤 국민들이 우리나라로 방문을 했을 때 지금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음성 확인서를 우리 대사관과 그리고 방역 당국이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한 기관에서 발급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신뢰성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예. 신뢰성 문제가 있고 실제로 위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방역 당국에서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증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그 위에 감염될 개연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 방역 당국과 대사관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추후에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추가적으로 거르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어떤 묘수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지만 해외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으로의 발전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치료제로 꼽히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내 위중, 중증 환자에게 투여를 했더니 이상 반응이 나왔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렘데시비르를 계속 투여해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을 내기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기본적으로 렘데시비르가 효능이 그럼 우수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논란이 과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106명의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 4명의 이상 증상이 있었다라고 현재는 보고는 하고 있는데 예.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보고되고 있는 4건의 부작용 중에 뭐 발진이라든가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일반적으로 약물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간 수치가 올라간다. 올라간 부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ALT라고 해서요. 예. 그러니까 황달이나 특정 간 손상이 일어나기 증후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네. 지표로서 ALT라고 하는 효소의 혈중 수치가 올라가는 증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지표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 렘데시비를 투여했을 때 이런 ALT와 같은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향후에 간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간 질환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렇군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역 당국에서 그러니까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특히 주치의나 임상의가 주의 깊게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특별한 그 이후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가 발생을 했죠.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그런 임시 거주 시설에서 혹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의 그 이재민 방역과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임시시설에 가신 우리 이재민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시겠지만 특히나 그 속에서는 이제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방역 수칙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가능하면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재민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방역 수칙은 지키셔야만 한다라고 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임시보호시설을 제한돼 있는 특정 시설만 허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복수의 시설을 같이 폭넓게 섭외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재민들이 이런 거리두기가 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는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도 지금 지난 1학기 동안 개학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으면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었거든요. 예. 똑같이 실제로 이재민 분들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계속 이 수칙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면 어떤 시설적인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예. 하나의 특정 보호시설이 아니라 복수의 시설을 실제로는 마련을 해주시고 네. 이재민들이 분산돼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이런 방역 수칙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건조한 환경에서 좀 많이 확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가 내린다고 해서 습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활동이 약해지지는 않는가 봅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과학적으로 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활성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단순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뿐이지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다른 기타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런 관련돼 있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온다습한 환경이면 바이러스의 활성이라든가 전파 능력이 다소 감소한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논란이 한 가지가 그러면은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계절이 서로 다른 환경, 특히 뭐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네. 환경에서도 그러면 확산세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다습한 환경에서는 활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숙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감염돼 있을 지금 팬데믹 같은 환경에서는 영향을 덜 받는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영향은 받되 실제로는 그러니까 큰 폭으로 눈에 띄는 영향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안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세세하게는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6, 7월 달에 보면은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에서 50명 수준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한 자릿수에서 열 몇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맞습니다. 안정돼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게 네.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온도가 올라가는 환경 그리고 다습한 왜냐면 장마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영향은 받되 근데 숙주가 많이 감염이 되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네. 상대적으로 가려진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12월에 치러질 수능에서 정부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확진자는 병원에서 시험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수능 때 방역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접촉을 철저히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장소 위에 별도의 시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수준의 어떤 확산 양상일 때 가능한 거고요. 네. 향후에 수능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가을을 지나서 겨울철로 접어드는 굉장히 추운 시절이고 건조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험생들에게 모두 진단 검사를 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어떤 분리를 하는 조치거든요. 네. 그 환경이면 감기라든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이고 특히나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어떤 생활의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호흡기 증상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은 앞으로의 몇 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방역 당국하고 교육부에서 고민을 해서 그 향후에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지금 단계 이외에 더 많은 그런 의심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의 대책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상 첫 12월 시험인데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겹쳐서 수험생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수능이 지금 12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별탈 없이 수능 치를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